반갑습니다. 오늘은 9차시 내용 정리 및 복습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 자료실에 올려드린 학습지라고 써진 파일을 가지고 수업을 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지 파일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던지 아니면은 출력을 통해서 준비해 주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능 특강 교재도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을 봐야 될 수도 있으니 수능 특강 교재도 같이 준비해 놓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지가 두 개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4대 문명까지 정리된 이 세 쪽짜리 학습지가 하나 있고, 나머지 파일에 이제 1학기 내용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 학습지가 있을 겁니다. 두 개 모두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4대 문명까지 정리된 세 쪽짜리 분량의 학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내용은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글을 통해서 안내를 드린 것 같긴 한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보충해서 적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 정리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습지를 작년에 만들어 놓은 학습지다 보니까 올해 수능 특강 교재와 좀 용어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이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어떤 용어로 봐야 되냐, 어떤 걸 위주로 봐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우선은 우리가 온라인 개학 기간 이후에 진행했던 강의들에 대해서는 수능 특강 교재의 내용을 우선시하시면 됩니다. 수능 특강에 있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학습지의 용어와 수능 특강 교재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때는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용어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8차시까지 수업을 진행하면서 벌써 수능 특강 교재로는 2강 분량 정도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결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적은 분량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오늘 9차시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했던 내용들 중에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보고 여러분도 어떤 것들을 복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안내를 드리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지 내용 정리하고 빈칸 채우기 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앞서 어떤 학생이 아주 좋은 질문을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줬었는데요. 세계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 있어서 연도까지 디테일하게 다 외워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이 질문은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언제나 항상 수반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연도를 꼭 진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네, 세계사라는 과목이 과거의 예전 수능에서는 그러한 연도를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도 있었는데, 최근의 추세는 수능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연도를 무조건 암기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연도의 디테일한 연도 언제 이런 것까지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 추세예요. 근데 우선 내신에서는 수능과 좀 다르게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내신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외워서 나쁠 건 없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이 내용들이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들을 배우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다뤘던 건 이제 중국의 역사를 다뤘는데, 중국의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강의상으로는 우리가 송나라 전인 당나라까지 배웠는데, 각각의 나라들이 몇 년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시기적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금 개념이 좀 안 잡히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은 공부함에 있어서 큰 흐름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듯이 중국 왕조의 변천 과정에서 어떤 나라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 큰 흐름을 잡아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시기에 있었는지를 한번 잡아보세요. 살을 붙여보시고, 그것까지 된 학생들은 조금 한 발 더 나가면 디테일하게 거기다 연도를 추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춘추 전국 시대의 시작이 기원전 770년이고 진나라의 통일이 기원전 221년이다. 요 550년 사이를 춘추 전국 시대를 한다. 이런 사를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발 더 나간다면 중국에서 춘추 전국 시대일 때 일본은 무슨 시대였을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를 지내고 있었을까? 또 우리가 이제 3단원부터 배우게 될 뭐 이슬람이나 인도나 또 유럽에서는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지를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엮어보는 겁니다. 이 엮는 작업은 일단 유럽의 역사까지 다 배운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연표나 도표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큰 이렇게 망을 하나 쳐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대부분의 중국사의 내용들이거든요. 중국사의 나라의 변천 과정들, 흐름을 외워두시고 거기에다가 디테일하게 그 나라별로 특징, 알아야 될 핵심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살을 붙인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그나마 조금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학생들과 세계사 수업을 해봐서 느낀 점이었지만, 이게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뭐 조금씩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올해 부득이하게 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진도가 생각보다 빨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학습지 내용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학습지는 제가 계약을 하면 다 여러분에게 출력해서 드릴 겁니다. 출력을 해서 등교 계약하면 나눠 드릴 거고, 본인 잘 갖고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칸 채우기는 지금 이 복습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할 거고요. 따로 답을 올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 그 빈칸을 그냥 채울 수 있도록 강의 듣는 게 이제 인증이 되는 거죠. 빈칸 채우기 한 개.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에서 알아둬야 될 중요한 부분은 신석기와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두시라는 거죠.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 뭐 다 알다시피 간석기 같은 걸 썼고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살아갔던 시기. 그러다 신석기로 넘어간 게 시기 한번 봅시다. 약 1만 년 전, 기원전 10,000년부터 우리는 이제 흔히 신석기 시대라 하는데, 그럼 보십시오. 위로 가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사피엔스 다 출현 시기는 다 이 사람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와 뭐 시체 매장의 풍수, 불과 언어를 사용한 거 다 구석기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석기에 일어난 구석기와는 차별되는, 구분되는 독특한 인류의 생활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지어지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1페이지에서는 구석기와 신석기의 차이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인류의 출현과 진화 과정에서 각각의 특징 정도들만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로 불과 언어를 사용했던 인류가 어느 인류고, 또 시체 매장하면서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을 가졌던 게 어느 인류고, 요 정도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4대 문명부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꼼꼼하게 내용 정리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4대 문명 일단 지역 기억하셔야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이고,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강,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중국의 황허강 지역에서 4대 문명이 출발했다. 문명의 조건들은 선생님이 3개 정리했습니다. 도시국가가 발달하고 거기서 청동기를 사용했으며 문자가 발명되었을 때부터 이제 문명들이 시작됐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 보면 뭐 지난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2번 가까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본 강의와 또 내용 정리 강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특징, 개방적인 지형이다, 열려있다라는 건 잦은 침입을 통해서 왕조의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 강이 불규칙하게 범람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침과 홍수 때문에라도 현실 세계를 좀 더 중요시하는 현실적, 현세적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 그리고 그들의 종교는 다신교였고 이러한 신전은 지고라트라 불렸고 숫자는 60진법으로 셌고 글자는 쇠기문자라는 글자를 썼다라는 거.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세워졌던 나라, 이 지역을 정복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빌로니아 왕국이에요. 바빌로니아 왕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세워졌던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통일했던 그 바빌로니아 왕국 중에서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가 전성기였고 그 사람이 법전을 만들었다. 함무라비 법전. 그래서 한번 여기 체크 포인트로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조금 대비해서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이집트 문명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출발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는 지형적인 특징이 굉장히 달랐다. 북쪽으로 바다, 남쪽으로는 사막이 있어서 폐쇄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오랜 통일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특징은 사람들은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과 다르게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죽음 이후에 내세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나 그들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 육신은 죽으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죽었을 때 미라를 만든다든지 그 미라를 보관하는 피라미드를 만들고 또 죽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인 사자의 서 같은 걸 무덤에 남겨서 내세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십진법을 썼고 문자는 상형 문자인데 파피루스라는 것에다가 기록을 했었다.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 다신교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들이 신봉했던 신은 태양신 라였다. 그래서 그들의 지배자의 이름이 파라오인데 파라오라는 뜻은 태양신 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신의 이름을 빌려서 정치하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의 파라오가 이 나라들을 통치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봤던 게 지중해 연안의 세 개의 국가들 봤습니다. 히타이트, 그리고 페니키아, 마지막 헤브라이까지. 히타이트, 철제무기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같은 경우는 해상무역을 통해 식민도시 하나 이름 기억하자고 했죠. 카르타고라는 곳을 건설했고 그들이 썼던 문자는 표음 문자인데 이게 나중에 무엇의 기원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알파벳의 기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헤브라이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나라인데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누렸고 나중에는 남과 북으로 나눠졌지만 이들이 인류사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명의 신, 하나의 신만을 믿는 유일신 신앙이 이들에 의해서 나중에 등장하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유일신 신앙의 이렇게 전파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인더스강 유역에서 출발했던 인도 문명입니다. 인도 문명은 우선은 인더스강 유역에서 드라비다인에서 만들어진 인더스 문명이 있고 기원전 1500년경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 아리아인이 넘어오면서 이 지역을 점령하고 이 영역을 겐지스강까지 넓히면서 또 다른 새로운 정복자들에 의한 문명이 건설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원주민들이 건설했던 인더스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오는 게 계획도시의 이름이죠.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이 그림도 보여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벽돌로 계획해서 도시를 만들었던 것. 이것들이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이 문명을 정복하고 나왔던 게 바로 기원전 1500년경부터 중앙아시아에서 넘어왔던 이 아리아인이 등장하면서부터 문명의 주인이 바뀐다 했습니다. 아리아인은 강력한 철기 무기를 도입하면서 정복을 하고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복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카스트 제도 우리 그림도 봤을 겁니다. 맨 위에 브라만 그리고 맨 밑에 수드라로 이어지는 강력한 신분제를 통해서 사회를 지배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종교가 바로 브라만교였고 브라만교는 이제 자연현상을 주로 숭배했는데요. 그 자연현상에 대한 숭배라든지 찬양과 또 어떻게 하면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그들의 경전이 바로 베다였습니다. 베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게 이제 중국 문명인데 중국 문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 다음에 바로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로 이어지죠. 중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문명에서 마지막 우리가 주왕조까지를 다룹니다. 주왕조 다루고 바로 주나라 왕실이 흔들리면서 춘추 전국 시대
우리 수능 특강 교재로는 이제 2강에 해당하고 교과서에서도 2단원에 해당하는 중국 지역의 역사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 포인트, 연결 고리를 잡기 위해서라도 이 중국 문명은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잘 해두셔야만 합니다. 중국 문명은 항어강유역에서 하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됐다고 전해지는데 하는 역사상에만 기록에만 나와 있다고 그랬죠. 이 하를 정복하고 등장했던 게 상왕조라고 하고 상왕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청동 사용했다라는 것, 청동기 사용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은허라는 곳이 이 상왕조의 수도였다. 은허에서 청동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상나라의 흔적이 발견됐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갑골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런 문명에서 중요한 것들은요, 각각의 지역의 문명에 어떤 문자를 썼는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세기 문자, 이집트 문명은 상형 문자, 이 인더스 문명은 문자가 있었으나 아직 해독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걸 보여주는 게 뿔 하나 달린 동물의 도장, 일각수 인장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국 문명에서는 상나라 때 쓰였던 갑골문이 바로 문자입니다. 갑골, 거북이 배껍질이나 아니면 소의 어깨뼈에다가 점친 내용을 기록해서 남겼다. 점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갑골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 하면 재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거 여기도 좀 빠져 있는데요. 교과서에는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재정일치 사회라고 해서 재정일치란 말은 한국사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와 정치가 일치한다. 그 얘기 뭐냐면 제사, 즉 종교적인 권위자, 종교적인 지배자와 정치적인 지도자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지배자, 왕인 동시에 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장 역할도 한 사람이 한다라는 거죠. 왕이. 여러분 우리 한국사로 치면 단군 왕검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군과 왕검 이렇게 이름을 분류해서 볼 수도 있는데 하나의 용어는 정치적인 지배자를 의미하는 용어고 또 다른 용어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즉 제사와 정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권위와 정치적인 권위를 모두 갖고 있다. 이게 재정일치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예전 문명에서는 왕이 종교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의 문명에서 재정일치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나라를 무너뜨린 게 바로 주나라입니다. 주나라는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죠. 주나라의 특징하면 첫 번째 수도 기억합시다. 호경이었다. 주나라가 처음에 건국했을 때 수도는 호경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급으로 옮기게 된다고 그랬죠? 어떤 쪽의 침입을 받고? 그렇죠. 견융족의 침입을 받고 옮기게 된다. 이때를 동주시대를 한다고 그랬죠? 동쪽으로 옮겨와서 동주시대의 시작은 곧 춘추 전국시대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나라만의 독특한 정치제도 봉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봉건제 같은 경우는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거라 믿지만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하면 중앙, 수도 근처는 왕이 직접 다스리고 수도에서 먼 지역, 나머지 지역은 제후라는 사람들을 임명해서 그들에게 통치를 맡기는 방식이 봉건제입니다. 근데 주나라 봉건제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왕과 제후가 무슨 관계였다? 혈연 관계였다라는 거죠. 혈연 관계. 피를 나눈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봉건제를 가능케 하는 원리는 종법제였다. 가족 간에 지켜야 되는 윤리를 일반 통치 원리로 확대 적용했다라는 거죠. 종법, 큰 집, 작은 집. 큰 집은 언제나 작은 집보다는 우선권을 가지고 상속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는 게 종법제인데 이 가족 윤리를 통치에도 확대 적용했던 게 주나라의 봉건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혈연 관계가 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내용 정리 강의에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촌간이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성장하셔서 뭐 자식을 낳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식과 또 사촌의 자식 계속 멀어지겠죠. 촌수 관계는.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가까웠던 주나라의 왕과 제후들의 관계가 시대 몇 세대를 건너다 보니까 차츰차츰 혈연 관계가 멀어지고 약화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후들이 점점 독자적인 세력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넓혀가고 주나라 왕실에 대해서 어찌 보면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와중에 주나라는 견융족이라는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결국에 수도인 호경을 빼앗기고 나급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제후들이 각자
독자적인 세력으로 경쟁하는 춘추 전국시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봤던 게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특 교재에는 없어요. 교과서에 있는데 주나라에서 시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상적인 토지제도인 정전제입니다. 선생님이 그림 그려드렸습니다.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땅을 나눠서 9개의 가구가 8가구가 이제 공동 생활 단위로 묶이는 거예요. 근데 땅은 9칸인데 집은 8개예요. 한 공간이 남겠죠? 여긴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공동 경작해서 이 필요한 것들을 뭐 필요한 물건들 구입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거나 이렇게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게 이 정전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나라까지가 이제 4대 문명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제 첫 번째 학습지는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 학습지로 넘어오면 바로 주나라 다음에 오는 시대가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하나 잡으셔야 될 거. 춘추 전국시대는 중국에서 주나라 왕실이 힘이 빠진 다음에 원래 주나라 왕실의 제후였던 사람들이 각기 독자적인 세력으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했던 시대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어지는 포인트입니다. 중국 문명 주나라 따로 춘추 전국시대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함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또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큰 틀을 한번 묶어보세요. 하상주 외운 다음에 하상주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통일한 게 진나라. 진나라는 얼마 못 가서 망하고 다시 통일했던 게 한나라.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위진 남북주 시대가 왔어. 위진 남북주 시대를 통일한 게 수나라. 수나라도 얼마 못 가서 망하고 그 수나라를 대신한 게 당나라구나. 이렇게 큰 틀로 한번 묶어서 흐름을 머릿속에 잡아 놓으시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은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학습지입니다. 1학기 전부 내용을 담아놓은 두 번째 학습지 1페이지부터 빈칸 채우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의 내용입니다. 정치상에서 견룡족의 침입으로 아까 주나라가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고 그랬죠? 러양 우리말로는 나급입니다. 나급으로 수도로 옮깁니다. 나급이요. 나급으로 옮기게 됩니다. 네모칸 안에 여러분 네모칸 안에 쓰시면 돼요. 선생님 네모칸 밖에 썼다고 밖에 쓰지 마시고 이때부터 이제 주나라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주의 동천 동주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동주 시대의 시작이 곧 춘추 전국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의 사회 변화에서 중요하게 봤던 건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 등이 사용되었다, 화폐가 사용되었다라는 거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우경, 소가 밭을 갈기 시작했다, 소가 농사에 투입되었다라는 것도 살펴봤었죠. 그러면서 각국은 이제는 서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군사를 강하게 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법이라는 걸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변화시켜서 강해지기 위한 것을 추구하는 정치개혁이 변법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대표적인 법가사상이었던 상항이 진나라에서 실시했던 상항의 변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항은 진나라에서 자신의 변법을 시행해서 진나라가 이 변법 이후에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상항은 제자백가 중에서 법가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밑에 네모칸 보면 춘추시대는 땡땡, 전국시대는 땡땡의 경쟁이라고 하는데 춘추시대에 이 각각의 나라들, 제후국들이 내세웠던 명분이 있어요. 그 명분은 뭐냐면 존, 왕, 양입니다. 주나라의 왕을 받들고 주나라 왕실을 위협하는 견룡족 같은 저 이민족들, 오랑캐들을 물리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제후국들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력을 키우는 거다. 이러한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춘추시대에는 적어도. 춘추시대는 언제까지냐? 기원 전 403년 이후부터가 전국시대입니다. 그럼 기원 전 770년부터가 춘추시대의 전개입니다. 403년까지가 춘추시대, 403년부터 기원 전 221년 진나라가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할 때까지가 전국시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전체를 합쳐서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라 하는 거죠. 나눠보면 403년을 기점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춘추와 전국이. 근데 넓게 보면 그냥
550년간의 춘추전국 시대를 그냥 한꺼번에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춘추시대의 명분은 존왕량입니다. 반면에 전국시대가 되면 이제는 주나라 왕실이 거의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굳이 주나라 왕실을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제후국들을 물리치고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약육강식의 경쟁이 펼쳐졌던 게 전국시대입니다. 춘추시대에는 존왕량이라는 명분, 전국시대에는 약육강식의 경쟁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네모칸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춘추전국시대의 사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자백가라고 했습니다. 제자백가란 뭐냐면 여러 사상가와 그 사상가를 따르는 그 학파를 일컫는 말이 제자백가입니다. 춘추전국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국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때 이 혼란한 사회,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는 서로 계속해서 전쟁 벌이고 경쟁하던 시기예요. 사회가 혼란하죠. 내가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실시할 거란 말이죠. 그 방법들을 실시하기 위한 유능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상과 학문을 설파하면서 다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제자백가라 불리는 사상가들의 출현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백가들은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이 어지러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질서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교과서나 수능특강 교재에서는 대표적으로 4개의 제자백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자맹자로 대표되는 유가. 두 번째 네모에 들어갈 노자장자로 대표되는 도가. 세 번째는 차별 없는 사랑을 제시했던 묵가. 마지막 4번째는 엄격한 법의 적용, 법가 사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외워둬야 될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의 중요한 주장과 대표적인 인물들 1-2명 정도는 알아두자고 그랬죠. 유가는 공자맹자 인과 예를 회복해야지만 이 어지러운 사회가 극복될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도가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걸 하지 말아라, 무의자연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묵가 같은 경우는 차별 없는 사랑, 겸애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법가 같은 경우는 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서 사회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상가가 상왕, 한비자, 이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고, 이때의 최초의 황제가 진시황제죠. 그래서 시황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시했던 정책들은 크게 우리 학습지에는 4개 또는 5개 정도를 정리했는데, 여러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누구랑 그 다음에 나오는 한 나라의 무제란 황제랑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황제가 했던 거에 정치적인 분야에서 실시했던 제도는 바로 군현제입니다. 군현제는 물론 춘추전국시대 때부터 몇몇 제후국에서 도입됐던 제도들이에요. 근데 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전국을 36개의 군과 현으로 나눠서 군국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일했던 게 3가지가 있어요. 화폐, 도량형, 문자를 통일했고, 하나 더 나간다면 사상까지 통일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법과 사상 외에 다른 사상의 책들은 불태우고 학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사건을 4글자로 뭐라 하냐? 분서갱유라 합니다. 여기 네모칸에 들어갈 말 분서갱유입니다. 분서갱유고, 대외 진출도 하게 되고, 멸망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리한 토목공사를 계속 일으키고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법 집행합니다. 어디까지 기일을 맞춰서 도착하라고 농민들을 이제 병사를 이끌고 오라고 했는데 그 기일을 맞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서 처벌받아서 죽으나, 내가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아서 반항해서 반란 일으켜서 죽으나,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우리 똑같이 죽는 건데 한번 더 이상 억울하게,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없다 하면서 들고 일으켰던 난이 하나 있습니다. 진나라에서 일어났던 농민봉기. 그렇죠. 진승 오광의 난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서 진나라는 결국에 15년 만에 멸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진을 멸망시키고 다시 중국을 통일했던 게 바로 한나라고 한고조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유방이었고요. 한고조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이 군현제라는 제도와 그 전에 있었던 봉건제라는 제도를 절충한 독특한 지방 통치 제도를 하나 만드는데 그 제도의 이름은 군국제라고 했습니다. 수도 중앙 근처는 왕이 직접 군현제로 다스리고 수도와 먼 지역은 왕족이나 공신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통치권을 넘겨주는 봉건제를 절충한 제도가 군국제였죠. 이 그림은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중국의 고대 역사에서 통치제도가 크게 세 개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봉건제, 하나는 군현제, 하나는 군국제라고 했습니다. 요 각각의 특징들은 여러분 정리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는 이제 7대 황제였던 무제 때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무제가 했던 정책들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들어갈 만한 군현제 실시인데 우리 수특교재에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군현제의 전국적인 확대다. 뭐냐면 고조라는 한 고조 황제가 군국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부 지역은 봉건제를 실시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봉건제를 실시했던 제후들의 한 무제가 하나 둘씩 제거하면서 군현제로 차츰차츰 지배체제를 바꿔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시라는 용어보다 요즘 이제 확대라는 용어로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왜냐면 군현제를 일부 지역에서는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처음 실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가 우리 교과서의 용어가 좀 혼선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군현제의 확대라고 여러분이 그냥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 이념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어떤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인다고 그랬냐면 동중서라는 인물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남베트남과 혹시 여러분 이런 용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나 이런 걸 풀 때 요즘은 베트남이라는 용어보다 이 월이란 것도 원래 이제 한자로 베트남을 표현한 거거든요. 월. 근데 원래 예전에 그 당시에 베트남 지역에서 썼던 용어가 무엇인지를 이제 쓰는 게 요즘 추세인데 옛날에 비엣이라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남비엣, 남베트남, 남월보다 남비엣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비엣 나오면 혹시 비엣은 뭐야?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걸 베트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엣, 베트남 같은 뜻입니다. 비엣, 베트남, 월 다 같은 말입니다. 한자로 표현한 게 월이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자, 남월, 남비엣과 또 하나 정복했던 지역이 고조선을 정복했습니다. 고조선 정복이 기원전 108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대월지라는 나라에 동맹 맺기를 보냈는데 동맹 못 맺었죠. 그 장건의 슬픈 스토리는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것 같죠. 가다가 흉노한테 잡혀서 10년 정도 흉노에 인질처럼 잡혀 있다가 탈출해서 다시 대월 갔는데 결국에 대월지에서는 이제 흉노와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해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흉노한테 잡히고 근데 또 다시 탈출해서 13년에 걸친 여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장건인데 그 장건의 대월지 왔다 갔다 한 길이 바로 나중에 후에 뭐가 되냐면 비단길이 된다라는 거죠.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비단길이 됩니다. 이 길 이름이 비단길인 이름은 이 길을 통해서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 물품인 비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비단길이라고도 부르고요. 원래 다른 말로는 여기 가는 길에 사막들이 많아서 사막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막길. 우리 교과서에서 이거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동서교역로로 활용되었던 길 중에 하나가 이 비단길입니다. 비단길 같은 말 사막길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경제정책에서 한 무제가 자꾸 전쟁하고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부족했어요. 돈이 부족해서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만 파는 전매제를 실시했고 평준법, 균수법 같은 물가 안정정책도 실시했고 동전 하나 찍어낸다고 그랬어요. 오수전이죠. 오수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무제 이후에 한나라는 환관, 외척이라는 사람, 환관은 말 그대로 궁에서 왕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해줬던 우리 쉽게 말하면 이해하자면 내시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외척은 왕의 부인의 가문, 왕의 외가 쪽 사람들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정치가 혼란해졌다.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외척의 한 명이었던 누구냐?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한 나라가 잠깐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기원 후 8년이에요. 8년부터 25년에 다시 후한이 건국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17년, 18년 정도가 한 나라가 잠깐 사라졌어요. 한 나라를 세웠던 유씨의 나라에서 왕씨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신이라는 나라가 뭐 대토지를 소유하는 걸 제한한다든지 노비 매매를 금지하는지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하기도 했었던 게 중국 역사에 잠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왕망을 몰아내고 다시 나라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수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광무제입니다. 광무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 여기다 하나 좀 더 이해를 추가하자면 광무제라고 써주세요. 광무제. 후한의 광무제라는 사람이 호족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나라를 왕망으로부터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죠. 한 나라의 역사를 크게 전한과 후한으로 나누는데 중간에 어떤 나라? 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한, 후한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전한이 세워진 게 기원 전 202년이고요. 후한이 등장한 게 기원 후 25년이에요. 그리고 후한이 멸망한 게 220년이니까 한 나라는 약 4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거의 뭐 비슷하게 신을 기준으로 해서 200년 정도 나눠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광무제가 다시 후한을 세웠다. 그러다가 또 황관과 외척들이 바로 했다라는 건 들고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정치가 혼란해지게 되고 한 나라 말기, 후한 말의 대표적인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누런색, 노란 두건을 쓰고 있어서 황건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황건적의 난으로 멸망하는데 황건적의 난이 뭐냐면 장각은 사람 이름입니다. 태평도라는 건 일종의 이 사람들이 믿고 있던 뭐 신선이 되기 위해서, 신선이란 거는 죽지 않고 영원히 불로 장생하는 존재를 추구하는 걸 이제 신선을 믿는 사상에다가 노자장자의 도가적인 사상이 더해져서 그들이 일종의 종교와 비슷한 이제 집단을 형성하게 돼요. 그게 이제 태평도가 있었고 또 대표적인 게 오두미도라고 해서 쌀 5두를 가입할 때 내야 되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이게 황건적의 난이고요. 이 황건적의 난 이후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결국에 후한은 멸망하게 됩니다. 후한이 멸망하면서 어떤 시대가 오냐면 삼국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위, 촉, 오의 삼국시대가 오고 이 삼국시대를 통일했던 게 위. 근데 위나라 얼마 안 가서 나라 뺏겼어. 진. 근데 진나라 때 북쪽에 5개의 이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워. 그게 556국 시대가 화북에서 전개되고 이 진나라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진을 열어요. 즉 화북에는 556국, 남쪽에는 동진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다가 이 556국을 통일한 게 북위, 그리고 동진은 다시 송, 제, 양, 진 등으로 변화돼서 북쪽에서는 북위 이후에 여러 왕조들이 생겨서 그걸 북조, 남쪽에서도 동진 이후에 송, 제, 양, 진이라는 4나라가 등장해서 남쪽의 왕조, 남조, 이렇게 해서 위, 진,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해 사회와 문화 부분만 보고 오늘은 9강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 위진남북조 시대부터는 10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상은 1시간 안에 이걸 우리 배웠던 내용까지 다 보려고 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네요. 선생님이 말이 많아져서 그런지. 자, 한해 사회와 문화 부분을 보면 한나라 때 사회의 중심 세력, 지배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 호족이었다.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호족들이 중앙에, 원래 호족은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방에서 어느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방의 세력으로 성장했던 사람이 호족인데 이 사람들이 중앙의 관리가 되게 만들어줬던 관리 선발 방식이 있었습니다. 향거리선제였습니다. 향거리선제를 통해서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의 관리로 추천받아서 관리가 됐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때 중요한 거 바로 이때의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문화, 또 중국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조, 한자 이런 중국 문화의 틀이 마련되는데요. 유교는 한나라 때부터 이제 정치에 있어서 기본 통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을 이용한 황제의 권위 강화, 여기 보시면 이 얘기 뭐냐면 유교에서 말하는 게 중국의 황제는 천하의 중심이다.
그리고 나머지 주변의 국가들은 황제한테 임명을 받은 제후다. 봉건제의 개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봉건제에 왕이 있고 왕의 임명을 받은 제후가 지방을 다스리잖아요. 이 개념을 중국 사람들은 세계로 확대한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왕의 역할을 하는 나라고 나머지 주변의 나라들 예를 들면 한반도의 국가들이나 중국 북쪽의 북방민족들은 중국 황제가 그 지역을 그냥 정복할 수도 있고 직접 지배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통치를 맡긴다라는 개념을 이 사람들은 이제 유교적 이념으로 이걸 대체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받고 작은 나라들, 제후로 임명한 나라들은 황제한테 조공이라는 물건을 바칩니다. 물건을 바치고 그 대가로 황제가 주변 지역의 왕들을 제후로 임명하는 책봉, 임명해주는 봉토를 준다라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통해서 중국은 전 세계, 자기가 살고 있는 전 세계의 중심 국가의 왕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중국의 제후다라는 사상을 이제 이 한 나라 이후부터는 적용시켜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특히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한무제 때 유교가 나라의 통치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조공책봉 관계가 자리 잡게 됩니다. 유교의 보급에서 태학이란 건 교육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유교의 교육을 위해서 설치했던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 태학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오경박사라고 해서 경전 연구,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직책을 두어서 유교를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훈고학이라는 유학이 발달했다. 훈고학은 뭐였냐면 경전의 음과 해석을 다는 학문이었다. 왜? 그 앞 시대였던 진나라 때 분서갱유로 많은 서적들이 불탔고 또 유학 경전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해석하고 연구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훈고학이 발달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에서 불교라는 종교가 이제 인도로부터 중국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전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서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서적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사마천이 썼던 사기가 있고 반고가 썼던 한서도 있다. 사기는 설명드렸습니다. 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 역사 서술의 방식이 기전체다. 기전체는 인물 중심의 역사 서술 방식이다. 황제들의 역사 그리고 황제 밑에 있던 제후와 신하들의 역사 또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역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시기순이 아니라 인물별로 역사를 정리하는 방식인 기전체로 쓰여졌다.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이때 한나라 때 체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지술, 종이 만드는 법이 개량되어서 종이가 조금씩 보급되는 게 더 그 앞보다 발전하다 보니까 학문과 사상이 발전하는데 보급되는데 기여를 했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일단 9차시 강의에서는 이 한나라 때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 10차시 강의 때 위진남북조 시대와 그리고 우리가 당나라까지의 내용 그리고 일본의 역사까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습지 페이지로는 6페이지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고 정리가 끝나면 11차시부터는 이제 다시 중국의 당나라 이후에 송나라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송나라의 역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강의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자 다음 10강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